내 아내는 한결같은 줄 알았습니다. 늘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순간이었다기보다는 어느 때부터 서서히 바뀌어 왔을 것인데, 내가 낌새를 빨리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던 사람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어느 때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하이힐을 신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을 하루 종일 끼고 살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쓰고 가끔씩 희죽거리거나 멍하니 있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했지만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앞섰습니다. 아내 역시 그럴 것으로 믿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어 온 우리가 아닌가. 따스한 봄햇살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는 내 마음을 교란시켰습니다. 봄날의 미풍일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내의 행동은 과감해졌고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늦게 들어와 횡설수설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특이한 습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속옷도 갑자기 검은색이 많아졌고 립스틱이 빨갛고 아이라인도 짙어졌습니다. 옷 색깔들도 화려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나는 아내가 얼른 지난 날로 되돌아가길 간구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너무 어색해서 싫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페미니스트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남들의 시선에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명문대학을 나와 한때는 회사에서 선두주자로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 그녀의 재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가를 몇 개월 내고 다시 출근하면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던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좋았습니다. 직책은 부장이었지만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래 직원을 잘 컨트롤했으며 윗사람에 대한 처신도 잘했습니다. 어디 가서든 뭘 하든 자기 입지를 챙기는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자꾸 이상한 방면으로 틀어지는 걸 보고 있자니 상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는 하지 않던 수다를 떨었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서 말입니다. 조용했던 사람이 말이 많아진 것은 정말 기이했습니다. 점잖고 평소 남의 말을 많이 듣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심각해져서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심적인 갈등이 많았나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수다를 떨다가 울었습니다. 내 가슴에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는데 얼떨결에 나는 아내를 끌어안고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모든 건 시간이 약이라고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는 나 스스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왜 말했을까?
한때의 바람은 그저 봄날의 미풍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조금 아프다가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잊혀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내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정말 내 추측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내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내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핸드폰을 더 챙겼습니다. 근래에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문자도 계속 쳤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줄 여지껏 알지 못했습니다. 한창 문자를 치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몸을 돌려 숨겼습니다.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도 내가 곁으로 오는 것 같으면 엎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핸드폰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지문인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아했던 것입니다. 핸드폰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남편보다 핸드폰이 더 의미 있다는 듯 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내에게 핸드폰은 애지중지하던 자식 같아 보였습니다. 그 핸드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의 핸드폰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상 보려고 작정했더니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기분이 들어 자책도 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내가 깊이 잠든 것 같아 아내의 손가락을 들이대서 핸드폰의 비밀을 해제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심장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리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보니 여러 메시지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과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박창민이라는 이름이었고 어느 때는 하루 종일 20여 번이나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보고 싶다. 지금 뭐해? 너를 생각해. 단순하지만 사랑의 밀어들이었습니다. 역시 내 추측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버젓이 남편을 옆에 놔두고 대놓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내의 색다른 변화들은 모두 이 남자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남자가 검정색 팬티를 좋아했나 봅니다. 그 색깔은 나도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짙은 립스틱도 하이힐도 이 남자를 위한 아내의 마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의 하이힐을 좋아하는 걸 보면 키가 아내보다 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치보다 훨씬 큰 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키가 평균 남자 키였기 때문입니다. 박창민, 나는 그자의 이름을 각인해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몰아넣은 장본인이니까 말입니다. 아내는 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태도에 어떤 경각심도 없이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과감하고 대범하게 애인과 문자질을 했고 버젓이 내 앞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내 마음을 아내가 알 수 있도록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불륜행각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늦게 들어와 낯선 향수 냄새를 뿌리고 다니는 아내를 어떤 때는 욕조에 처박아 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박창민이라는 자를 찾아 머리통을 쪼개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아내에게 왜 바람을 피게 되었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잠자리에 불만이 있었나? 살면서 그냥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보고 싶었을까? 아니면 숨어서 간통하는 스릴을 맛보고자 그러는 것일까? 박창민의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미쳐 있는 것일까? 더 잘생기고 더 크고 더 많은 걸 가졌는가? 도대체 그게 뭐라고 불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양심을 뭉개는 것일까? 그 쾌락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말인가? 20여 년을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내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그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한 번 다른 남자와 살을 섞었는데 어떻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겠나. 설사 있다 해도 한순간의 감정의 변화일 뿐일 것입니다. 절대 돌아와 가정에 충실할 수도 없거니와 받아들이는 사람도 갈수록 과거 생각에 빠져 용납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헤어져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할 수도 또 해서도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수십 번도 더 실수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에서 실수는 비록 한 번일지라도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의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자기를 절제해야만 지켜지는 인간의 하나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골백 번도 더 싸우고 지지고 볶고했어도 한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그런 도덕성이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륜은 가정을 지킬 의지나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불륜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것은 성도덕의 문제 이전에 배신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 양심에 대한 배신, 그 배신감은 복수심을 유발합니다. 복수심은 인간을 강철처럼 당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누군가 삶의 의지가 없어질 때 누구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운다면 새로운 삶의 의지가 그것도 강렬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 역시 내 삶의 추동력으로 삼아갈 것입니다. 배신은 잔혹한 것이므로 복수 또한 잔혹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검정색 팬티만 입고 잠이 들어버린 아내를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당장 들어다가 저 한강 속에 집어 던져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다고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식 더 커져서 여생을 온전치 못하게 살 것입니다. 살아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느끼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입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건만 도대체 그 불륜의 쾌감이 뭐라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걸까요? 복수심을 키우는 내가 어리석을까? 아니면 아내가 어리석은 걸까요? 누구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뿐이지 복수를 해봐야 무엇 하겠느냐고. 나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출장 다녀올게. 특별한 거 없으면 연락하지 마. 알았어. 그런데 출장은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이 있나? 그건 인테리어 업계를 몰라서 하는 무식한 소리야. 예술적 가치는 대도시에서만 찾는 건 아니야. 나는 속으로 웃고 맙니다. 예술적 가치를 찾아서 출장을 간다고요?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겁니다. 아름다운 불륜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겠지. 무슨 예술이겠습니까? 마침내 아내가 출장을 떠나는 날. 마냥 입꼬리가 올라가 한껏 들뜬 기분에 짐을 챙기는데 여유가 보였습니다. 룰루랄라.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에 맞춰 몸과 고개를 듬칫듬칫합니다. 신이 나서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캐리어의 짐을 다 챙기고 현관문을 다 나가더니 갑자기 획 돌아서서 나의 뺨에 뽀뽀를 하고 나갑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이며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은 다시는 영원히 못 볼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모든 게 굳어져 버린다면 아쉬울 것도 안타까울 것도 없으련만. 아내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나는 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창민이란 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곳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익명이 보장되고 사후 관리가 잘 된다면 비싼 것이 더 좋은 것이겠죠. 선불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중년의 탐정은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타켓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가정 전문 변호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는 곳에 찾아가면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니까 일 처리가 더 쉽고 유리하게 끝낼 수 있다고 조언해 줍니다. 나는 농담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소개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긴 전관예우가 버젓이 판을 치는 세상에 변호사 소개해 주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세상은 역시 세상 따라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뒤를 밟다니 어디 상상이나 해본 일이었나요? 상상은커녕 그런 개념도 없었을 것인데 지금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4일 후 흥신소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진이 동봉되어 왔습니다. 박창민은 아내보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직책은 과장, 그의 아내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창민과 아내가 모텔에 들락거리는 게 촬영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스틸 사진이
마치 예술작품 같기도 했습니다. 머리칼을 흩날리거나 고개를 박창민 어깨에 기울이는 아내의 모습은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나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내 아내는 자신이 찍힌지도 모르고 한껏 신이 나서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진무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륜은 싸가지 없는 인간이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는 만인의 희망이나 기대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누구나 불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덤벼드는 불나방들이 곧 우리들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세계를 나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 행복하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요? 일단 나는 박창민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또 힘을 합쳐 응징할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간자의 남편이라는 말이 우스워서 빨리 연락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진지해야 할 것 같은데 웃음이 나와서 말이지요. 서윤희 씨 되시나요? 나는 박창민의 상간녀 수진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수상한 전화로 생각해서 의심을 하는 듯 말이 없었습니다. 박창민이 저희 아내 이수진과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캡처한 메시지와 모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잠시 후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연락을 하게 된 것인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부인께서 같은 마음이면 힘을 합쳐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한다면서도 말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박창민의 불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자신도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있었으나 물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이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는 건 저들에게 너무 좋은 일이니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이는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하자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서러움이 복받쳐 울고 있었는 듯 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던 것입니다. 상간자의 남편인 나는 아내가 저지른 행위가 양쪽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해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일찍 퇴근한 날 오랜만에 외식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생뚱맞게 무슨 외식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보너스 들어온 날이라며 한턱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 비프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아내는 칼질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나 나나 모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 아니냐며 한동안 각자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풀어주겠느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완전한 해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대가를 못 느껴봤습니다. 처절하게 쓰디쓴 인생의 맛을 느껴보길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희망은 지금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통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요즘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거론했습니다. 마시지 않던 술을 그것도 밤늦게까지 마시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화장할 때 아이라인이나 입술이 짙어진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변화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변화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밤늦게 술 마시고 다니는 게 무슨 자유를 만끽하는 일이라고. 그것도 결혼한 여자가 그러고 다니냐고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내는 나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 해도 잘 통하질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자신의 일탈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나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지식이 자신의 불륜을 야기했다는 말 같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나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질된 줄을 몰랐었습니다. 기껏 내가 고지식해서 바람이 났다는 말은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흔한 외로움은 없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느냐고. 그 말에 아내는 한참 웃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렇게 믿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정을 저버릴 사람으로 보이냐고 따졌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도 사회 속물 근성이 깊이 배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 철면피 같은 짓거리였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하고 바람이 난 여자가 지금 자기 남편을 닥달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는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동 속에는 남편인 나를 멸시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넘겨짚기나 하는 무분별한 인간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쯤 상간자 박창민의 아내 서윤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취미로 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날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내 아내도 초청될 테니 절호의 기회 아니냐고 말입니다. 예상되는 초청자 명단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남편이 메모해 놓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회사 고위자들과 예술 분야 사람들 그리고 남편의 절친들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불륜행각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빔 프로젝트를 통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서윤이가 장치를 설치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해 나보다 더 분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어떤 강렬한 복수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이 엄청 커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다 커서 걱정이 덜하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돌아가는 심적 충격이 자칫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서윤이는 무척 망설였던 게 사실일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골프 유학을 가 있는 아들에게 사정을 간단히 설명해 줬고 그것을 일단락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했지만 2년까지 끊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천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라질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나와 서윤이가 그런 결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연휴를 맞아 박창민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인즉 동창생들과 여행이라고 했지만 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여행일 수 있으니 잘 다녀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의아스러워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했음에도 아내는 내 표정을 자꾸 쳐다보면서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가방을 꾸리면서도 내 얼굴을 수시로 쳐다보면서 뭔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행을 떠나면서 나한테 갔다 오면 자기하고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그게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나에게 눈을 흘기며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고는 짐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강남 자그마한 호텔 컨벤셔널에서 박창민 사진계 인전이 열렸습니다. 회사 부사장을 비롯해 회사 간부들과 박창민 부부의 친인척, 친구 등 100여 명이 초대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간부로 초대되었고 나는 서윤이의 초청장으로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서윤이는 남편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나타나자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상간자인 내 아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쳐다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강렬한 복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박창민 작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하면서 간간히 내 아내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들 사이에 시선이 마주치면서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는 듯 번쩍거렸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 같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애틋한 연정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인 나에게는 그 애틋한 눈빛이 복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윤이는 남편과 내 아내를 번갈아 보면서 아마도 복수심을 억눌렀을 겁니다. 나는 아내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웃는 표정이었으나 뭔가 긴장을 하여 잔뜩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땀이 났고 가끔씩 다리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어떤 위기의식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서윤이는 더욱 아내를 째려봤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아내는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박창민은 작가로서 데뷔하는 기분에 빠져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이 끝나자 몇 사람 인사를 나누더니 나와 아내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아내와 목례를 하더니 나를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수진 씨 남편 되시느냐고. 나는 그렇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슬그머니 피하면서 아내에게 귓속말로 무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민망해진 나는 손을 내리고 아내를 봤습니다. 빨갛게 얼굴이 상기된 아내는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박창민이 남편인 나를 무시하면서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상황이 거북했는지 박창민의 팔을 뿌리쳤으나 박창민은 고의적으로 더 아내에게 접촉을 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실내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의아스러워 두리번거렸습니다. 금세 어떤 영상이 홀 벽면에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려 뭐가 뭔지 흔들렸으나 이내 영상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창민과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싶다. 지금 당장. 너를 만지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교차되면서 흘렀습니다. 이어서 박창민과 아내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비춰졌습니다.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참석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박창민과 내 아내에게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박창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 짓을 하는 거냐며 영상실로 뛰어 올라가려고 몇 발짝 계단을 올라갔으나 정장을 한 사람한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 남자는 서윤이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나는 손에 힘을 주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기어들어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그동안 일부러 가만히 있었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창민의 회사 부사장과 일부 간부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박창민과 서윤이의 부모들은 그 자리에 엎어져 탁자를 쳐대며 통곡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서윤이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다고.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은 이번 전시회 사진을 찍는데 온갖 헌신을 다해줬다고. 그게 무척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그의 상사 수지는 수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면서 어린 자식들 앞에서 착실한 애비로서의 행세를 했다며 구역질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내 아내는 서윤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안달을 부렸으나 나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곡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내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네가 원한 사랑이냐고. 사랑이라고 확신한다면 지금 즉시 박창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침에 발린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며 그녀를 부축해 박창민에게 가도록 밀었습니다. 그녀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단상에서 내려온 서윤이가 아내에게 다가와 뺨을 두어 번 내리갈겼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홀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게 부하 직원을 꼬드겨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온전할 줄 알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서윤이에게 두 손을 비비며 사죄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 아내의 얼굴은 인간의 군상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이 흘러내리고 눈물이 덮여 괴기한 추상화를 연상시켰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의 SNS 계정에 들어가 이런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의 계정에는 현장의 동영상이 올라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수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망이다. 왜 그렇게 사냐? 헉. 연하의 부하 직원이라니. 등등 숱한 비난의 글들이 붙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놔두고 변호사실로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챙기고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아내는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할 짓이냐고 웃었습니다. 아내는 잘못했다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당신같이 좋은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었다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져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류를 보더니 통곡을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며 기회를 다시 달라고,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나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복수심은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달아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하는 짓이 너무 추악스러워 그녀의 꼬라지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나는 옷 몇 가지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몰골을 쳐다보는 것도, 한심한 내 자신을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머리를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하소연할지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간직하고 싶었던 단란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물거품이 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아내의 모든 캐리어가 한 줌의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관련 업계 어디서든 받아주지 않을 것은 뻔했습니다. 박창민은 아내 서윤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서윤이에게 상간자 소송도 받았습니다. 나는 박창민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한 달 후 법적으로나 일륜적으로나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고가 사치품과 모텔비, 식대비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번 돈과 아파트 처분에서 60%의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아내의 소식은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서윤이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박창민과 아내 수진이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재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 보니 생활비가 점점 떨어져 두 사람의 갈등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박창민은 자신의 신세를 수진 때문이라며 책임을 물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려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박창민에 대해 실망을 한 수진은 그만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거동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식에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